한국고등교육자단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어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에 있게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11번째 시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대 정보사학과의 정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보아의 시장으로 간 성폭력에 대한 서평을 쓰신 명지대 경제학과 김도월 교수님 모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기 이제 벌써 여러 번 출연을 하셔서 되게 이제 익숙한데요. 이제 지난번에 저희 그 한국에서 박사학위 이후에 이제 여러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 사이에 뭐 여름방학도 있었고 이제 여름방학이 아니고 사실은 그 2학기도 거의 다 끝나서 겨울로 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예. 뭐 늘 그렇듯이 하는 일 없는데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예. 뭐 이것저것 이 서울 리뷰북스 관련해서 지금 내년에 큰 개편 작업을 해야 돼 가지고 예. 많은 분들과 이제 말씀도 나누고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준은 아닙니다만 뭐 새로 편집위원들도 좀 모시고 그런가요? 예. 그다음에 책 체제도 좀 바꾸는 뭐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좀 많은 논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벌써 그 3년 가까운 시간이 그렇죠. 지난 네.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것을 또 이렇게 저도 독자한 사람으로서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다룰 책 김보아 씨의 김보아의 시장으로 간 성폭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제목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투명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왜 이 책 서평 도서로 선택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목 자체가 이렇게 우선 눈을 끄는 제목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뭐 신문에서 이 책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이 책 제목 그러니까 시장으로 간 성폭력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예. 성폭력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그 잔인한 그리고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단이 되기보다는 뭔가 시장의 뭐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돈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달까 아니면 해결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받는 이런 문제를 그 다룬 어떤 면에서는 많은 그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아름아름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룬 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제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법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분야 중에서도 사법제도라든가 법적인 문제, 뭐 이런 뭐 형사적인 어떤 처벌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 연구 영역과도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뭐 이제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좀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책의 내용 혹은 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 책에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그 법률 시장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혹은 그 이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현상으로서 그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 시장, 변호사들의 이런 그 등장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이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법리와 처벌 기준이 적용된 측면이 좀 많았죠. 뭐 그와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그 익숙하게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다가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그 지난 한 20년 사이에 성폭력과 관련한 뭐 그 특별법도 생기고 이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되고 엄격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법이 많이 이제 개정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뭐 성폭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뭐 추행이라든가 예. 뭐 또 예전에는 없었던 현상이었는데 뭐 도찰이라든가 예, 예. 이와 관련한 현상들이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성폭력과 관련한 그 법률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 그 법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변호사들에게 의존을 하는 예. 그러면서 법률 시장에 이 성폭력 관련한 변호사들의 어떤 그 증가 예. 혹은 성폭력 관련된 그 법률 시장이 일종의 블루오션처럼 이렇게 좀 등장한 예.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김보화 박사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이 김보화 박사의 박사 논문을 이제 좀 수정을 해서 이제 예. 그 단행본으로 낸 것인데 이 문제를 그 살펴보는데 김보화 박사가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던 거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여성의 전화라든가 이런 예. 곳에서 그 현장 활동을 하신 것이 이제 기반이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그 성폭력 관련한 일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잘 알고 계셨고 예.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폭력 문제들이 그런 변호사들의 어떤 면에서는 진입에 의해서 예. 왜곡되는 측면들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이 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뭐 고소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역고소가 일어난다든가 예. 뭐 아니면은 그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라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 이 책의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책 그래서 서평을 쓰셨어요, 교수님께서. 네네네. 서평의 제목이 딱 그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노, 열정, 아쉬움 이렇게 딱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이제 그 김보화 박사가 이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제 그 이런 문제 어떻게 보면 전방에서 그 피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왔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그런 그 노력, 어떤 참여의 어떤 결과물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분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끔찍한 범죄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사실은 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그런 실제로 신체가 훼손될 수도 있고 실제로 기억을 남기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거는 뭐 피해자의 분노일 거고요. 또한 뭐 저자의 분노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가해자인 사람들이 이제 뭔가 법률 시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죄값을 치르지 않고 뭔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뭔가 이제 이 김보화 그 박사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분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그 분노 자체를 제가 조금 더 뭐 이렇게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추가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고 단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분노와 아울러서 예. 저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분노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강화하고 증폭시키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 제도 예. 혹은 책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예. 기획 이런 것들이 그 분노를 더 이렇게 키우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 알게 된 것입니다만 이 여성주의, 뭐 혹은 페미니즘에서는 이러한 분노를 표현할 언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늘 제한이 돼 있고, 그렇죠. 특히 이런 폭력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이고 이것이 얼마나 처벌받아야 될 마땅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사실 또 법률 언어로 또 이것이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차가운 몇 개의 단어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 책에서 굉장히 다층적인 그런 차원에 있는 거를 제 나름대로는 그 표현해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분노, 그리고 아주 심층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어떤 그 사회 제도, 뭐 언어의 한계까지 들어간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이 책은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다음 키워드로 이제 열정 뭐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분은 뭐 연구자이지만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느껴지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리뷰를 봤는데 거기서 박사 논문인 거를 사실 이게 잘 거의 별로 인지를 못하고 사실 책을 읽었고요. 그냥 되게 좀 딱 봤을 때 현장에서 운동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쓰신 책이다. 뭘 제가 그 이렇게 느낌을 좀 받았었고 뭐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얘기를 단순히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로서만 이렇게 놔두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글을 이제 논문을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한계에 대해서 좀 뒤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 분명히 굉장히 좀 에너지를 주고 있고 이 책이 지니고 있는 어떤 가치를 좀 이렇게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저는 그 제가 그 대학원에 오는 지도 학생들 중에 그런 뭐 기업에서 뭐 벤처를 했다라든가 뭐 기업 활동을 했다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박사 논문을 쓰는 거를 굉장히 권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 김보화 박사께서 박사 학위를 했던 연대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이런 활동가 분들께서 굉장히 그 박사 학위를 받으러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현장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그냥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식화로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체계적인 지식으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논문거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여성학과에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 이 책의 어떤 큰 장점이 아닐까. 그 활동의 결과물이 이 책에 많이 담겨 있다라는 면에서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을 떠난다면, 그러니까 저나 이제 그 교수님처럼 박사 논문은 이래야 된다라는 뭐 일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박사 논문이면 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떼어놓고 본다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는 열정적으로 활동한 활동가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다 알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뭐 이제 그 성범죄 법률 시장이라고 하는 특히 가해자 입장의 법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그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그런 광고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뜨거든요. 많이 굉장히 뜨고 이제 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젊은 변호사들 그리고 막 되게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라기보다는 뭐 이제 되게 좀 시작한 지 커리어가 길지 않은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요즘에 참 이런 게 많네. 뭐 요즘에 성범죄 얘기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나 보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책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다양한 말 그대로 그 현상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굉장히 이 책에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되게 좀 신선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서
책을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김보화 박사가 언급을 하지만 주변에 이제 활동가들께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는가가 그걸 뭐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는지를 이렇게 여기에 써놓은 게 아닌데도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종종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그 피해자들이 자신의 그런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하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끊임없이 전화를 받아주고 같이 공감을 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책에 저 명시적으로 써 있지 않지만 그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다가 그 활동가들 스스로가 이렇게 너무나 그 괴로워하는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이 간간히 비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정말 훌륭한 활동가 분들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예. 자, 이제 열정까지 이야기했고 이제 또 할 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또 마지막으로 아쉬움입니다. 아까 앞쪽에서 이제 이분은 운동가이자 연구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이 더 잘 드러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 이제 이거를 이제 연구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연구의 어떤 방법이나 접근이 지닌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 그 교수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이 속에 보면 또 이렇게 그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주로 이제 90년대 후반에 그 법률 시장이 뭐 개방이 되고 이제 그 어떤 그 큰 흐름 속에서 결국 오늘날 이런 어떤 말 그대로 사회적인 맥락이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이것과 마주하면서 사실 이 시장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통계 지표나 뭐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지표를 구하지 못할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논의가 별로 없고 또 어떤 기존의 그런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논문을 정리해서 낸 거기 때문에 논문 안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 약간 뭔가 어떤 그런 맥락이 조금 사라지고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어떤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이제 되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에 계속 바탕에 있는 것은 이 도저한 어떤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전환과 이런 흐름들인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가 없어서 약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중서로 내기 위한 편집을 하신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을 그냥 어떤 활동가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런 책을 썼다라고 했다면은 그냥 훌륭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을 그런데 이 책은 이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강한 사실은 설명과 주장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이런 성폭력 시장에서 성폭력 관련 법률 시장에서의 왜곡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다. 그냥 그 현상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현상들을 평가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 제가 저 서평에서 좀 길게 쓴 내용이 그 원인으로 지적한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법률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책에서는 만약에 제 서평을 보시고 이 책을 같이 보신 분들은 약간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률 시장이 신자유주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명시적으로 쓴 건 앞에 한 페이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큰 두 가지 축이 법률 시장의 변화와 그 성폭력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의 관련이라고 본다면 법률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서술들이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그런 부분들이 소략하고 심지어는 사실과 다르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법률 시장이 신자유주의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정인권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경제학자들하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회과학 예. 하시는 뭐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장 충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대체 신자유주의가 뭔데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죠. 뭐 정인권 교수님 꼭 그러시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대체 신자유주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신자유주의적으로 우리나라 법률 시장이 바뀌었다? 보통 그 얘기를 할 때는 개방에 의한 어떤 세계화 혹은 뭔가 규제를 없애고 막 자유화를 시킨 뭐 이런 게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보통은 이야기가 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법률 시장이 신자유주의화가 된 적이 없어요.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 법률 시장은 명목상으로는 2017년에 개방이 됐지만 외국 기업, 외국 법률 로펌들이 들어올 수가 없도록 다 법무부에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외국 로펌들 거의 보실 수 없잖아요.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시장을 폐쇄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뭐 그건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한 번도 개방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변호사 숫자를 과거에는 통계를 했는데 풀어놓은 걸 신자유주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00명으로 통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데 100명으로 통제를 한다라는 게 그거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사실은 변호사들만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걸 300명으로 늘리는 거를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지금 변호사 시장은 포화 상태라서 여기에서 더 늘어나면 변호사들이 굶어 죽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상한 프랙티스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로스쿨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당시까지 1000명이던 사법시험 합격자가 로스쿨 제도로 바뀌어서 지금은 1년에 1500명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그 늘어난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변호사 숫자가 가장 적은 국민 뭐 10만 명당 변호사 숫자가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법률 시장이 지난 20년에 대해서 과연 좀 근본적인 리서치라든가 고민을 하고 이 책을 시작하셨나 하는 좀 고민이 드는 거예요.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 건 맞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그런 변호사 숫자가 그나마라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 시절에는 진짜 변호사도 못 만나던 시절 아닙니까? 그 시절에는 가서 사무장이랑 얘기하는 것만도 쉽지 않았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책의 출발점에서 그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원인을 신자유주의로부터 찾는 것이 물론 뭐 푸코가 이야기를 했고 누가 이야기를 해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그것과 이거를 연결시켜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어쨌든 간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뭐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사회과학의 많은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현상을 그 설명하는 오늘날 어떤 부정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일종의 뭐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찾아본다면 어떤 이런 연결 지점들이 분명 있겠지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고려 없이 이렇게 바로 갔다가 이게 다 신자유주의 때문이야라고 하는 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뭐 이 말씀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읽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뭐 이제 여기 사실은 이 책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인터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제 직접 인용을 하고 있는데 직접 인용을 하고 나서 그 아래 저자가 이제 설명이 요만큼씩 들어가는데 그 설명 부분이 그냥 직접 인용을 그대로 요약하는 식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A는 뭐라고 얘기했고 B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 이상의 얘기가 참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인터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직접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걸 관통하고 있는 도대체 그 기반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좀 없어서 약간 반복과 요약에 대한 느낌이라 조금
뭐 당황스러웠다 그래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으로써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더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저자의 이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분석 부분에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인류학이라든가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할 때 뭐 질적 연구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참여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런 연구들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한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통계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의 실제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통계 분석을 많이 하고 뭐 교수님께서도 많이 하십니다만 그 통계 분석을 하는 거기에서 뭐 직접 쓰진 않더라도 이런 질적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데 안타깝게도 그 역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인터뷰라든가 이런 질적 연구는 하나의 케이스를 통해서 그 문제의 본질을 보는 건데 그렇죠. 그게 얼마나 일반적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통계와 결합이 돼야 그 의미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많은 주장들이라든가 논리적인 어떤 추론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런 통계적인 내용들과 결합이 돼서 진행이 됐더라면 이러한 주장은 얼마나 일반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훨씬 더 내용을 풍부하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물론 각주라든가 이런 데 통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는데 잘 이렇게 버무려진 게 아니라 그냥 통계는 통계고 그러한 주장들이 이렇게 좀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는지가 좀 이렇게 잘 드러나는 뭐 그 법률 시장 이야기도 뭐 그중 하나의 사례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그런 인터뷰들에 의해서만 너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아쉬움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지금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지만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꼭 뭐 통계랑 꼭 같이 가지 않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질적 연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그 양적인 연구와는 달리 이게 뭐 가설을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결정적으로 어떤 내 발견에 대해서 그걸 뭔가 막 되게 일반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의 작은 이야기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앞부분에 너무 크게 이렇게 좀 논의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뒤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 두 개 사이 약간 좀 무게가 맞지 않는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실제로 이분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수행한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놓여 있는 약간 어떤 그런 뭐 좀 불일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분명히 뭔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분이 어떤 뒤에서 보여주신 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쉽게 설득되지는 않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물론 이게 되게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고 인지하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지만 말 그대로 학술적으로 이걸 뭔가 누군가를 설득시킨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설득이라고 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이제 남는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 교수님 생각이시기도 하고 제 생각이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저는 뭐 이런 인터뷰를 통한 접근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성폭력 관련 법률 시장의 변화, 현황과 변화를 연구한다고 한다면 저는 왜 피해자와 그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 중심으로만 인터뷰가 이루어졌나 하는 좀 의구심도 좀 아쉬움으로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뒤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정보는 빼고 이렇게 그 몇 명의 인터뷰이들과 인터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해자나 가해자를 돕는 그 법률 변호사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사실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일종의 좀 편향을 가져온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저는 그 저자가 그 오랜 경험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늘 그렇듯이 그 사실의 이면을 생각해보는 과정이 사실은 연구라는 것이 가지는 중요한 측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역고서와 같은 것이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저자가 이 책에서 인터뷰로 직접 가져온 분들은 정말 진정한 그 피해를 받은 분들이시겠지만 현실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극단적으로 나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뭐 문제가 갑자기 이상하게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의 이 여러 가지 그 성폭력 관련 법률 시장이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고 거기에서 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법률적인 어떤 대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저자께서는 좀 너무 가볍게 보신 것이 아닌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 다 양비론처럼 둘 다 봐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안 하시더라도 저자의 주장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다면 좀 더 내용이 풍부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선정 편향성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분이 보시는 부분이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케이스들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목소리나 혹은 가해자의 변호사의 목소리가 주로 이제 여기 나오시는 피해자를 대변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여기 무슨 회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대표적인 회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런 좀 우리가 뭐 관점이 좀 약간 이제 한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물론 그게 사실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이게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누가 그렇다는데요? 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목소리를 적는 것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아마 이제 김보아 박사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또 정말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솔직한 것이다라고 느끼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좀 넓게 또 다른 분들도 같이 보지 못하고 하다 못해 그분들을 뵀을 때 그분들이 뭔가 되게 좀 거짓말같이 얘기를 하고 뭔가 되게 좀 뻔뻔하고 뭔가 되게 법률 지상주의만 내세우고 이런 모습을 오히려 차라리 그렸다면은 이분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가해자로 해서 그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이제 뭐 선고를 받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형을 줄이기 위해서 뭐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란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술을 마셔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심신미약. 그래서 이제 음주 감경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음주 감경을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일 때에는 형을 감경한다라는 것이 일반화된 것으로 되어 있고, 뭐 일종의 또 그게 이런 변호사분들의 전략으로 쓰이고, 이 책에서 이제 그걸 또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음주감경과 같은 문제를 제가 예전에 그 판결문을 모아서 그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분석을 해보면 판결문에 음주감경이라고 쓰여 있는 사건과 쓰여 있지 않은 성폭력 사건인 경우에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비슷한 종류의 뭐 그 악행을 했고 뭐 이런 경우에
똑같이 음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형량에 거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은 이제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감안해서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조항이 있고 판결문에 언급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형을 줄여주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은 형을 줄여준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술 먹고 나쁜 짓을 하면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실증적 근거가 없는 논란이죠. 근데 이제 이 책에도 보면은 그런 취지의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뭐 꼭 제 연구를 왜 안 보셨느냐라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정보를 모았더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것들을 또 여기 담았더라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럼 우리 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인데 이 책 그 어떤 분께 좀 추천을 해주시고 싶은가요? 저는 그 우리나라에 지금 그 이런 성폭력 관련한 어떤 문제가 어떻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는 이 책을 다 읽어 보셔야 될 만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사실들이라든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다들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이 책이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서술하고 있는지는 얼마든지 그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이런 그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법률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는 누구나 꼭 읽어보셔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김도월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